뉴튼 운동법칙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수업에서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23일 퀴즈 1번 풀이 중에 오타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네, 여기 변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로 되어 있죠. 물론 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6반에 장환희 학생이 알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13쪽 그래프였죠? 이거는 선생님이 댓글로 정정해 주었어요. 질량의 단위는 뉴턴이 아니라 킬로그램이어야겠죠? 5반 윤상준 학생이 알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바로 발견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원격 수업은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PPT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넣고 녹음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든 작업이에요. 선생님이 노력은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오타나 표기 오류가 완전히 없으리라고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좀 감안하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재생되는 동안은 선생님이 보고 있으니 채팅 메시지로 질문을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할게요. 당일 수업에서 안내가 어려우면 이렇게 다음 수업에라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촬영 사진 댓글 제출에 관해서 이참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파일명을 수정해서 사진으로 올리더라도 선생님 PC로 다운을 받게 되면 업로드한 파일명과 무관하게 이렇게 쌀라쌀라한 이름의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파일명을 애써 수정한 보람이 없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댓글 과제를 눈으로도 확인하면서 다운로드 받아서 정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의도는 어떻게 해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촬영한 과제는 사진으로만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할 때 사진을 선택하는 거죠. 만약 실습지와 같은 파일을 과제로 업로드할 경우는 지금처럼 파일명을 고쳐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출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파일에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캡처해서 이미지로 제출하면 되겠죠? 여튼 촬영해서 이미지로 제출하는 경우는 파일명에 상관없이 댓글로 제출하시면 되고 실습지 같은 경우는 파일명을 수정해서 파일로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출하신 건 상관없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28일 냈던 퀴즈를 같이 알아봅시다. 첫 문제는 실습지에 있었던 것이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는 이유는 잡아당기는 사람이 일정한 힘을 지속적으로 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겠죠. 손도 떨리고 힘이 과하거나 부족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용설저울의 눈금이 일정하게 된 상태로 잡아당겨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핵심은 일정한 크기로 일정한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가속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정한 크기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중력이 있죠. 중력을 이용하는 실험을 설계하면 됩니다. 이렇게 역학수레를 줄을 통해서 초와 연결하는 거예요. 고정도로라는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이 상자는 일종의 센서예요. 잡아당겨지는 실의 변이를 시간에 관해서 읽어내는 거죠. 우리의 실험에서는 센서 대신 동영상을 찍어 분석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습지가 아니라 교과서 21쪽을 촬영해서 제출한 사람이 있어요. 수업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댓글을 수정해서 실습지로 제출하고 메시지를 주시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함께 볼까요?
교과서 14쪽에 있던 빗면 실험인데 분석은 21쪽 탐구에서 배운 방법을 활용하는 문제죠. 보기는 이렇습니다. 실험 결과인 시간에 따른 위치로부터 속력이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바로 전 시간에 배운 표를 활용하면 되겠죠. 우선 0에서 0.3초 구간의 데이터들로만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죠. 변이는 6에서 0을 빼고 14에서 6을 빼고 24에서 14를 순차적으로 빼서 표를 채우면 됩니다. 이 표에서 칸이 걸쳐 있으면 빼기를 하면 되는 거죠. 다음은 속도인데 변이를 시간 간격인 0.1초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속도 변화는 역시 칸이 걸쳐 있어서 빼기를 수행합니다. 20으로 일정하죠. 속도 변화가 일정하니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속도 변화를 시간 간격으로 나눠주면 가속도 2m/s의 제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말입니다. 자, 다시 표로 돌아와서 아직 못 채운 빈칸을 채워볼까요? 이번에는 아래 칸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됩니다. 속도 변화는 등가속도 운동이니 마찬가지로 20이 되겠죠? 그리고 속도는 반대로 20씩 보태서 120과 140이 되고요. 이 값은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니 반대로 변이는 시간 간격 0.1초를 곱해서 12와 14를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에 들어갈 것은 24에서 12를 더하거나 50에서 14를 빼거나 하면 얻을 수 있는 36이죠. 기억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을 볼까요? 기준점을 통과하는 순간을 0초로 잡았으니 그 이전 구간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0초 이전 구간의 시작 시간은 마이너스 0.1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래에서부터 올라가 봐요. 속도 변화 20, 속도는 60에서 20을 빼서 40이 되어야죠. 그래서 속도 혹은 속력은 0.4m/s입니다. 그럼 디귿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디귿의 문장을 잘 살펴보면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이 0.4m/s예요. 표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변이는 4cm, 위치는 마이너스 4cm가 되겠죠. 요컨대 마이너스 0.1초인 순간 P의 위치를 읽고 0초인 순간 위치를 읽어서 변이를 구하고 시간 간격으로 나눈 것은 바로 평균 속력이에요. 순간 속력이 아닌 거죠.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실제로 평균인 0.4m/s보다 클 거예요. 하지만 마이너스 0.1초일 때 물체가 정지해 있었는지 혹은 얼마의 속도였는지 모른다면 이 순간의 속력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168명이 답해 주었는데요. 57%가 기억과 니은을 옳은 것으로 선택했지만 디귿을 포함해서 보기 3가지를 모두 정답으로 체크한 학생도 29%나 됐습니다. 역시 순간 속력에 현혹된 거겠죠. 물리의 경우는 순간과 평균처럼 개념에 따라 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을 꼼꼼히 읽어야만 합니다. 이제 진도를 나가 봅시다. 지난 시간 탐구활동을 정리하는 영상을 봅시다. 미리 예고하지만 오프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면 이 실험으로 수행평가를 할 거예요. 잘 숙지해 두는 게 좋겠죠?
지금의 실험 결과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죠. K는 임의의 비례상수입니다. 그런데 K가 1이 되면 참 깔끔하겠죠? 이미 가속도와 질량은 각각 미터와 세크, 킬로그램 단위로 정의되어 있었으니 힘만 그에 맞게 정의하면 됩니다. 비례상수 K가 1이 되도록 질량 1kg의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로 가속시키는 힘을 1N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간단하게 A는 m분의 F가 되죠. 이것을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뉴턴 운동 제2법칙이죠. 이 식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물리량이 있어요. 바로 분모에 있는 질량 m이죠. 질량이 0이 아니어야만 가속도는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질량을 살펴보면 약 10의 마이너스 30제곱킬로그램입니다. 만약 전자에 1N이라는 힘을 가하면 10의 30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속도가 전자에 생기게 되죠. 그런데 빛의 경우는 아예 질량이 0이에요. 그럼 가속도는 가속도 법칙에 따라 무한대가 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속된다면 당연히 빛의 속력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어야 되는데 빛의 속력보다 더 빠른 물체는 없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죠. 다시 말해 빛처럼 빠른 세계에서는 뉴턴의 이 법칙은 옳지 않습니다. 빛보다 느린 세계, 바로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죠. 이 세계에서만 뉴턴 운동 법칙은 근사적으로 참여됩니다. 가속도의 법칙은 일종의 방정식이에요. 가속도가 변위를 2번 미분해서 얻은 값이므로 방정식 중에서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하여 세운 식을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가속도를 알게 되면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나 위치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앞서 빗면 문제에서 가속도로부터 임의의 시간의 속도나 변이를 구해낼 수 있었던 거 생각나시죠? 그 물체의 가속도가 정확히 정의되고 임의의 시간의 위치나 속도 정보를 알게 되면 물체의 이전과 이후의 운동을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가속도가 0이면 알짜임이 0인 운동이에요. 이 경우 운동 방정식은 일종의 힘의 평형식이 됩니다. 가속도가 0이 아니면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을 통해 가속도를 구하게 되죠. 교과서에는 간단한 예를 볼까요? 자동차에 두 사람이 힘을 가하고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동차의 질량은 2000kg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알짜임은 힘의 합력이라고 했죠? 100N입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가속도 법칙에 따라서 0.05m/s의 제곱이 되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임의의 시간 t초 후에 속도나 변이는 앞서 우리가 배운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의 시간에 한 개 이상의 값은 알고 있어야 되죠. 네.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10초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어보시죠. 가속도는 m분의 f라고 했죠? 0.5m/s의 제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자료실이라는 이름으로 도르래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을 가속도 법칙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가 실전에 요긴한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줄로 연결하여 고정 도르래에 매달아 놓은 거죠.
직관적으로 질량이 큰 쪽으로 물체가 운동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때 줄에 걸린 장력과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을 교과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장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표면 장력할 때 바로 그 장력입니다. 한자로 잡아당길 장자죠. 장력은 줄을 잡아당길 때 반대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이에요. 우리가 줄을 당겨서 힘을 가할 때 힘이 분명 작용하지만 늘어나지 않는 줄은 멀쩡하죠. 그 이유는 줄 역시 같은 힘으로 우리 손을 잡아당기고 있어서예요. 즉, 늘어나지 않도록 잡아당기는 힘이 장력인 거죠. 물체를 점으로 취급해서 작용하는 힘을 모두 표시할 수 있어요. 입자 모형 생각나시나요? 크기가 있더라도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모두 같은 방향, 같은 비율로 운동하면 입자인 점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왼쪽 추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먼저 아래로 중력이 있어요.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죠. 또 뭐가 있죠? 네, 위에서 줄이 잡아당기고 있죠. 장력 T가 이렇게 위로 물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력이 영어로 텐션이에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기호 T를 주로 쓰죠.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기 전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도식적으로 그린 그림을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불러요. 아마도 질량 M인 물체는 위로 가속될 거예요. 궁극적으로 줄로 이어진 라지 M인 물체 때문이지만 스몰 M인 물체 입장에서는 중력보다 큰 장력이 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력이 둘을 매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운동 방정식을 써볼게요. F는 MA를 쓰는 거예요. 등호 왼쪽에 R자 힘, 등호 오른쪽에 질량과 가속도의 곱을 쓰는 거죠. R자 힘이 T-mg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잡았어요. 좌표를 일관되게 잡아야 합니다. 이번엔 라지 M인 물체에 대해 자유물체 그림과 운동방정식을 작성해 볼까요? 자유물체 그림은 이렇게 되죠. 아래로 가속되는 것을 장력이 저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장력은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서 크기가 같아야만 합니다. 다만 중력이 왼쪽 것보다 더 크죠. 그래서 아래로 가속됩니다. 선생님은 교과서와 다르게 음해부호를 붙였어요. 교과서에서의 그림은 화살표가 가속도의 방향, 기호 A는 가속도의 크기만을 표시한 것이고 선생님이 마이너스 A라고 쓴 것은 아예 이 가속도의 벡터량을 표시한 거죠. 운동방정식은 스몰 m인 물체와 같은 좌표계에 따라서 플러스를 기준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교과서와 동일한 식입니다. 두 방정식을 이렇게 빼줘서 장력을 소거를 하면 가속도를 얻을 수 있어요. 장력을 구하기 위해 첫 번째 방정식을 장력에 관해 쓰고 방금 구한 가속도를 대입하면 장력이 도출되죠.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푼 방식이 일반적으로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하여 운동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자유물체 그림이라든가 방향을 정해서 방정식을 세우는 방식들을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지만 두 물체 각각에 대해 운동방정식을 독립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풀기보다 이렇게 독립적인 식들을 세워서 푸는 게 편리할 때가 많거든요.
25쪽 해보기 활동을 봅시다.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여기서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을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 가속이죠. 가속되는 겁니다. 가속의 원인은 바로 힘입니다. 각각의 경우 알짜힘과 속도 변화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자고 하네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발문을 고쳐서 각각의 경우 작용하는 힘의 자유물체를 한번 그려보고 속도 변화를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자,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볼까요? 먼저 낙하산의 경우입니다. 일직선상의 운동이고 사람을 점으로 그려야죠. 작용하는 힘은 먼저 중력이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낙하선을 편 후 공기에 의한 강한 저항력이 위로 작용합니다. 이 두 힘이 같아야 사람은 땅으로 더 이상 가속되지 않고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중력과 저항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알짜힘은 0입니다. 알짜힘이 0이니 속도 변화 역시 없겠죠? 속도 변화가 없다는 의미는 바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이빙은 어떨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점으로 그리고요. 중력과 저항력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화살표의 길이는 중력이 더 크죠. 다이버는 몸을 쭉 뻗어서 공기의 저항을 받는 몸의 면적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야 물속으로 떨어질 때 물에 의한 저항력을 적게 받고 물튀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중력 방향으로 알짜힘이 있어요. 그래도 속도 변화는 일정하죠. 중력과 속도보다는 조금 작은 가속도로 일정하게 운동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을 간략히 정리해 봅시다. 가속도 법칙을 정리했죠? 이것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도르래 문제를 풀면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고 장력의 개념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좌표를 설정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보기 활동을 통해 알짜힘과 속도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뉴턴 1법칙과 2법칙 내용 설명이 끝났습니다. 개념 정리를 아주 간략히 해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볼까요? 알짜힘이 0일 때 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관성법칙이고 알짜힘이 0이 아닐 때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는 가속도가 생긴다는 것이 가속도 법칙입니다. 25쪽 아래에 융합 활동이 있네요. 우리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깃털이 쇠구슬보다 먼저 바닥에 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항력만 없다면 물체는 질량과 상관없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걸 관찰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구상해 보라는 거죠. 25쪽 여백에 작성해 볼까요?
교과서에 상징적으로 피사의 사탑에서 갈릴레오가 엄청 큰 공과 작은 공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군요. 이 그림의 배치를 발문과 비교해보면 좀 이상한 모순이 있어요.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바닥에 동시에 닿는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거든요. 그런데 창의융합 활동의 발문에서 실제로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갈릴레오 전기 작가인 비비안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1590년 이탈리아 피사 지방에 있는 사탑에 갈릴레오가 직접 올라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무게가 서로 다른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물체를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죠. 당시 기록을 재현해 보면 지면에 닿기까지 큰 공은 3.55초, 작은 공은 3.58초가 걸린다고 해요. 0.03초의 차이죠. 그런데 이 0.03초 차이는 수직 높이로는 0.91m의 차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반응 시간은 보통 0.1초라고 하니 왼손과 오른손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바닥에 닿았다고 해도 과연 동시에 물체를 떨어뜨렸는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만에 하나 동시에 떨어뜨린다고 해도 우리가 방금 전 살펴본 것처럼 공기의 저항 때문에 동시에 닿을 수 없습니다. 반지름이 약 6cm, 질량이 7.3kg인 강철구와 강철구 질량이 20분의 1인 소프트볼을 실제로 61m 높이에서 전자장치를 써가지고 동시에 떨어뜨리면 강철구가 땅에 닿는 순간 소프트볼의 위치는 6.1m 이상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갈릴레오는 어떻게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동시에 떨어진다고 주장했을까요? 실제로 갈릴레오는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진다는 통념을 반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갈릴레오 사고 실험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동시에 떨어질 때 일단 라지 M의 물체가 더 빠른 속력 라지 V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둘을 묶어가지고 떨어뜨리게 되면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묶인 두 물체의 속력을 V'이라고 하면 먼저 스몰 v보다는 크지만 라지 V보다는 작다고 추론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몰 V인 스몰 m은 좀 더 이 복합체의 빠르기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고 라지 V인 라지 m은 좀 더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두 물체를 합하면 라지 m보다 커집니다.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진다는 가정에 따르면 V'은 라지 V보다 커야죠. 두 가지 모순된 결과가 나왔어요. 이 모순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릴레오는 세 가지 속력이 모두 같다고 하면 이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즉, 질량이 다른 물체가 다른 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두 물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둘을 질량이 없는 실로 연결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게 이상한 일이죠. 이미 각각 떨어지고 있는 두 물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공기의 저항 없이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질량과 관계없이 같은 가속도로 떨어진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갈릴레오의 사고 실험입니다. 갈릴레오의 피사 사탐 실험은 갈릴레오의 위대함을 돋보이게 하려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질량은 그리 호락호락한 개념이 아니에요. 관성의 크기로 질량을 정의하면 결국 F는 ma에서
힘 F와 가속도 A로 정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배운 대로 가속도 역시 힘과 질량으로 정의하죠. 순환 논리입니다. 현대 입자 물리학의 모형 중에서 지금 가장 인정받고 있는 표준 모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질량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브라이언 그린의 우주의 구조라는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힉스단이 전 우주 공간에 퍼져 있고 그 값이 0이 아니라면 그 존재를 감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이다. 팔을 이리저리 휘두르면 우리의 근육은 팔의 질량을 느낀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물체의 질량은 움직임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질량이란 움직임이 변할 때 그 변화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그런데 가속운동에 저항하는 물체의 속성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 질문을 물리적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관성의 근원은 무엇인가? 팔을 흔드는 사람은 자신의 팔을 이루고 있는 모든 쿼크와 전자들을 한꺼번에 흔들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세상이 온통 힉스장으로 가득 차 있다면 쿼크와 전자들은 힉스장과 무언가 상호작용을 교환하고 있을 것이다. 물체의 속도를 바꿀 때 힘을 가해야 하는 이유는 힉스장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들은 입자의 종류에 따라 질량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각 입자들이 힉스장과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과정을 세웠다. 움직임이 변할 때 그 변화는 저항하는 정도가 바로 관성의 척도죠. 우리가 배운 거예요. 질량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은 결국 관성이란 무엇이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표준 모형은 우주에 퍼져 있는 힉스장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관성의 근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표준 모형에 따르면 우주 대폭발 직후 대칭성이 깨지면서 우주의 진공 공간에도 힉스장이라는 게 깔렸고 이 때문에 기본 입자들이 힉스장과 강한 상호작용을 할 때 무거운 질량을 지니고 약한 상호작용을 할 땐 가벼운 질량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어요. 힉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게 가설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힉스 입자가 발견되었어요. 2010년부터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거대 강입자 충돌기 LHC라고 부르죠. 에서 힉스 입자 검출 실험을 했는데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1964년 힉스장 이론을 제안한 힉스와 앙글레르라는 물리학자가 49년 만인 201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수상 당시 나이가 각각 84세, 80세였어요.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물리학자가 쓴 우주의 구조는 2004년에 나온 책이에요. 아직 힉스 입자가 발견되기 한참 전이죠. 표준 모형에서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12개, 힘을 매개 하는 입자 4개가 있다고 말해요. 먼저 전자는 질량이 거의 0에 가까운 매우 가벼운 경입자 6개 중 1개입니다. 눈을 힉스장이라고 본다면 전자는 눈과 거의 상호작용 없이 스키처럼 미끄러지며 운동하는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중입자인 쿼크는 전자보다는 질량이 커요. 비유하자면 힉스장이 눈 위를 걷는 사람과 같죠. 양력이라는 힘을 매개하는 W와 Z 보선이라는 입자는 쿼크보다 수천 배는 더 무거워서 힉스장인 눈 속을 장화를 신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광자는 전자기력을 매개하고 굴러오는 강력을 매개하는데요. 얘네들은 질량이 없어요. 힉스장이고 나발이고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죠. 이렇게 표준 모형은 힉스장과의 상호작용으로 질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이렇게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물리학자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출석 체크하시고요. 25쪽 여백에 작성한 창의융합 활동은 촬영 후 비밀 댓글로 제출해 주세요. 그냥 사진으로 올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수능형 문제는 마찬가지로 투표로 받겠습니다. 5월 7일 목요일이 다음 수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